회장님, 저 사람은 도둑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서야 만나게 된 친언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규모 3위 한일그룹의 후계자 강윤서. 어느 날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그 회사를 청소해온 청소반장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다. 끌고 가라. 더 듣고 싶지 않다. 회장님 한마디에 경찰은 청소반장 아주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윤서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극이 반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반장 아주머니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단 6개월뿐이라는 사실까지는 두 사람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그룹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끝에는 진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오늘 하루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일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임원진이 도열한 가운데 강철민 회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내 외동딸 강윤서를 한일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터져나왔습니다. 단상에 선 윤서는 짙은 차콜 그레이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깨선까지 닿는 단발머리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새어머니 이 여사가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우리 윤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윤서는 새어머니 쪽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라. 25년 동안 이 단어가 한 번도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 윤서의 마음속을 새어머니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모녀처럼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비서실장인 한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60대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따뜻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후계자님 전용 사무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후계자실은 39층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과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결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윤서는 정말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후계자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책상에 쌓인 결제 서류만 100개가 넘었습니다. 윤서는 그 서류들을 일부러 흩어둔 채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서가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제 흩어놓았던 책상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제 서류들이 정확한 순서대로 다시 쌓여 있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청소 시간에 누가 저희 사무실 들어왔어요? 네, 새벽 5시에 청소반에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제 서류를 누가 정리한 거예요? 한 실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윤서에게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청소반장이 직접 챙기는 모양이더라고요. 후계자님 일을 워낙 신경 쓰셔서요. 청소반장이? 왜? 윤서는 의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일이 산더미였고 그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윤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상을 흩어진 상태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자도 정확히 책상 안쪽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이 만년필은 늘 같은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윤서가 무심코 마시다 맘머그 컵까지 깨끗이 씻겨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윤서는 점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청소반은 새벽 5시에 들어왔고 윤서는 아무리 일찍 출근해도 7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윤서는 신규 사업 보고서를 끝내느라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윤서의 구두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모퉁이를 돌자 청소복을 입은 작은 여자가 양동이를 떨어뜨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짧은 단발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 청소복에 박힌 이름표에는 박영선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선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말이죠.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녀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이 황급히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윤서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 박영선이 화들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계자님. 목소리가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황급히 양동이를 주워들고 도망치듯 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대걸레가 바닥을 끄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왜 저렇게 놀라지?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윤서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 사라진 박영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반장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누군가를 마침내 찾은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윤서는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박영선은 지하 1층 청소도구함 안에 웅크리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광등도 켜지지 않은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녀는 가슴팍을 부여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두 어린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영선의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사진 속 막내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디어 윤서를 가까이서 봤어요. 우리 윤서 너무 곱게 자랐어요. 어머니 안 닮은 데가 없어요. 박영선의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25년이 흐른 그날 밤 한일그룹 본사 지하 청소도구함에는 한 여자의 흐느낌만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한 가지 의문만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책상 위에 무언가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윤서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에 윤서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39층 후계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발걸음이 책상 앞에서 딱 멈춰버린 것은 말이죠. 책상 한가운데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아둔 듯 정중앙에 가지런히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풍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 머리를 단정히 묶어 올린 그 모습이 누가 봐도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윤서는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입가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입꼬리 바로 아래. 윤서가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보던 그 점과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말이죠. 윤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입가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과 똑같은 자리.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콧날의 각도, 미간의 모양, 눈매까지 모두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실장님, 윤서가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한 실장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후계자님. 이거 누가 제 책상에 두고 갔어요? 한 실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60년 가까이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는 한 실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윤서의 눈에 분명히 보였던 겁니다. 글쎄요. 청소를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실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윤서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사진 속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한 실장의 입을 열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일정 다 미뤄주세요. 어머니께 가야겠어요. 성북동 본가에 도착한 윤서는 곧장 새어머니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새어머니 이 여사는 오전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우리 후계자님이 평일 오전에 어쩐 일이니? 이 여사가 우아한 미소로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여사의 미소가 일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우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쎄, 모르는 여자구나. 어디서 났니? 제 사무실 책상 위에요. 누가 두고 갔어요? 이 여사는 사진을 천천히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여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 떨림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는 것을 말이죠. 윤서야, 솔직히 말해줄까? 이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윤서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 뭔가 알고 계신 거죠? 내 회사 청소 반장, 박영선이라는 여자 말이다. 그 여자가 한 7년 전부터 너희 회사를 노려왔어.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청소 반장이?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말이다. 너희 아버지 회사에 일부러 청소부로 들어온 거야.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더라고. 어디서 사진 같은 거 구해서 너한테 모전 같은 거 자극하려는 수작이지. 근데 어머니, 이 사진 속 여자가 저랑 너무 닮았어요. 닮긴 뭐가 닮니? 사람 얼굴 거기서 거기지. 그 청소부 여자가 너를 흔들어서 돈이라도 뜯어내려는 거 뻔하지 않니? 한일그룹 후계자 정신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너도 알지. 이 여사가 윤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서 윤서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 우리 윤서. 그 청소부한테 단단히 한마디 해줘. 다시는 가족 들먹이지 못하게.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사기꾼일까? 그런데 왜 한 실장도 그 사진을 보고 흔들렸지? 윤서가 떠난 뒤 이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박영선이라는 여자 말이야. 지금 당장 처리해. 25년 전에 끝낸 일이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사의 얼굴은 분명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잘게 떨리며 받침 위에서 짤그락거렸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윤서는 곧바로 한 실장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청소반장 박영선 씨, 지금 당장 회장실로 호출해 주세요. 한 실장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후계자님, 박영선 반장은 그냥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을... 실장님, 제가 지시했어요. 윤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박영선이 청소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친 두 손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후계자님? 영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서는 책상 위에 사진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 박 반장님이 두고 가신 거 맞죠? 영선의 시선이 사진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선의 동공이 다시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 반장님이 맞나요? 영선은 그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떨리는 두 손이 자기 청소복 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새어나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죠. 왜 답을 안 하세요? 박 반장님.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영선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영선보다 한 뼘은 큰 윤서가 영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묻고 있잖아요. 영선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그저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거친 뺨을 타고 뚝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왜 변명조차 하지 않는 거지? 윤서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면 펄쩍 뛰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사기꾼이라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 반장님, 윤서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얼음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책상 근처에 오시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요. 청소일도 그만두실 각오하시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영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가득한 그녀의 두 눈이 윤서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쳤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새기는 사람처럼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후계자님. 영선이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윤서의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욱신거렸습니다. 윤서는 그 통증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한일그룹 본사 지하 1층 청소도구함에서는 한 여자의 소리 없는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영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멘트 벽에 이마를 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영선의 청소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더 어린 두 자매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아이는 막 걸음마를 뗀 듯한 아기였습니다. 영선의 입에서 부서지는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 동생 윤서야. 미안해. 언니가 25년 동안 너를 멀리서만 지켜봐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가까이서 너를 만지지도 못해서 정말 미안해. 영선의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밤, 윤서는 잠들지 못한 채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영선의 그 무서운 침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고하면 변명을 했을 거야. 그런데 영선 씨는 왜 한마디도 안 했지? 윤서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꾸만 거울 속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새벽 2시, 윤서는 결국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자고 있었어? 어머나 우리 윤서.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수민이었습니다. 사촌 언니 강수민. 사촌이지만 어릴 때부터 친언니처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좀 만날 수 있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당연하지. 내일 점심 어때? 청담동 그 카페로 와. 다음날 점심. 청담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프라이빗 카페. 수민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셔벗처럼 차려입은 그 모습이 평소처럼 화려했습니다. 우리 윤서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수민이 자기 옆자리를 토닥였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 사진 좀 봐줘. 수민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수민은 곧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누구야 이 여자? 너랑 진짜 닮았다. 내가 미치겠어 언니. 누가 내 책상 위에 두고 갔는데 말이야. 윤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책상이 매일 정돈되어 있던 것, 야간에 영선과 마주친 것, 영선의 충격받은 시선, 새어머니가 영선을 위험인물로 지목한 것, 그리고 영선의 그 무서운 침묵까지 말이죠. 수미는 윤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윤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청소부 여자한테 어떻게 했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다시 한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잘했어, 우리 윤서. 새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정신 이상한 여자한테는 단호하게 해야지. 수민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영선 씨는 변명도 안 했지? 한 실장님은 왜 사진을 보고 그렇게 굳어졌고? 언니. 그런데 한 실장님이 그 사진을 보고 멈칫했어. 분명 뭔가 아는 사람 같았어. 수민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서는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실장 말이지. 너희 회사에 25년 넘게 있던 분이지. 옛날 일을 좀 아실 수도 있고. 윤서야. 언니가 한 실장님 좀 알아봐 줄까? 진짜? 부탁할게 언니. 걱정 마. 사람을 풀어서 깔끔하게 알아봐 줄게. 그리고 그 청소부도 한 번 더 뒷조사해 보자. 수민이 윤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서는 그 손길에 안도했습니다. 정말 친언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였습니다. 수민은 자기 외제차에 올라타자마자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숙모. 저예요. 윤서가 다 털어놨어요. 그 청소부 사진도 봤고요. 한 실장도 의심하기 시작했네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어머니 이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아, 잘했다. 그 사진 그 청소부가 두고 갔다는 증거를 만들어 CCTV든 뭐든 조작해서라도 그래야 그 여자를 영원히 우리 그룹에서 떼낼 수 있어. 25년 전 일이 다시 살아나면 너랑 나 둘 다 끝장이야. 수민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숙모. 후계자 자리는 결국 제 것이 될 거예요. 윤서 그 애는 너무 약해요. 전화를 끊은 수민은 운전기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 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윤서가 두고 간 사진의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도 윤서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책상 한 구석에 올려놓고 결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펜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영선과 사진과 새어머니의 말로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 윤서는 결국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책상 위에 팔을 베고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 적막한 39층 후계자실 문이 끼익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박영선이었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그녀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책상에 엎드려 잠든 윤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영선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윤서, 우리 어머니랑 똑같이 자다가 잠꼬대 같은 거 하면서 자려나? 영선의 거친 손이 청소도구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윤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서의 어깨가 슬쩍슬쩍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사무실에 찬 공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선은 옆 응접실로 들어가 윤서의 캐시미어 코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어깨 위에 살그머니 덮어주었습니다. 영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 자리.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동생. 영선의 떨리는 손이 윤서의 머리카락 위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영선의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윤서의 까만 단발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25년 동안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동생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영선의 입에서 부서지는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윤서, 언니가 와 있어. 언니가 곁에 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윤서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잠결에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영선의 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영선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선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입을 꽉 막았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말이죠. 영선은 마지막으로 윤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청소도구를 챙길 새도 없이 말이죠. 새벽 6시, 윤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어깨 위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자기 캐시미어 코트였습니다. 이거 응접실 옷걸이에 걸어뒀던 건데, 윤서는 코트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코끝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소용 비누 냄새와 함께 어떤 따뜻한 사람의 채취, 어디선가 맡아본 듯 하면서도 한 번도 가까이서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어요. 윤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옆에 놓여있는 청소도구가 보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박영선 씨다. 박영선 씨가 들어왔었어. 윤서의 가슴이 또 한 번 욱신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윤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들어와서, 그리고 왜 내 코트를 덮어주고 간 거지. 윤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에서 풍기는 그 따뜻한 냄새가 자꾸만 가슴 어딘가를 두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윤서의 머릿속에 새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모정 같은 거 자극하는 수작이다. 그런데 이 따뜻한 손길이 정말 수작일까? 정말 사기꾼이 자기 옷을 벗어서 잠든 사람에게 덮어줄까? 윤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장님, 윤서는 한 실장에게 인터폰을 걸었습니다. 시계는 아직 7시도 안 되어 있었지만 한 실장은 늘 그 시간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네, 후계자님. 오늘 저녁에 보안실 CCTV 자료 전부 받아주세요. 39층 후계자실 입구. 최근 한 달치 전부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서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 누구야? 정말 사기꾼이야 아니면 다른 무엇이야? 윤서의 결심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새어머니의 말도 수민의 말도 영선의 침묵도 다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청소도구함 안에서 작은 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윤서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잠결에 정말 한 번이라도 저를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어머니 들으셨죠? 들으셨죠? 영선은 묵주를 꽉 쥔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새벽 7시, 윤서는 한 실장이 새벽에 갖다 준 CCTV 자료를 모니터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마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주 전 새벽 5시였습니다. 영선이 청소도구를 든 채 후계자실로 들어오는 장면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영선은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발끝을 살짝 들고 마치 잠든 동생을 깨울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움직였습니다. 책상에 결제 서류를 정리할 때도 모서리를 맞추고 또 맞췄습니다. 만년필 각도까지 일일이 손가락으로 재면서 말이죠. 윤서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자기 모습, 그리고 들어오는 영선. 영선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응접실에 가서 캐시미어 코트를 가져와 어깨에 덮어주는 모습까지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이 문제였습니다. 영선의 거칠게 갈라진 손가락이 떨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순간 윤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영선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볼륨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우리 윤서, 언니가 와 있어. 언니가 곁에 있어. 윤서의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언니, 언니라고 했어. 분명히 언니라고 했어.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잠결에 윤서가 엄마라고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 그 순간 영선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입을 막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모습까지 말이죠.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모니터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영선 씨, 박영선 씨는 사기꾼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날 오전 윤서는 인터폰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실장님,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의 퉁퉁 부은 눈을 본 순간 한 실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실장님, 25년 동안 한일그룹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박영선 씨에 대해 아시는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도요. 윤서가 책상 위에 사진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한 실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계자님,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더 못 기다려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시간만 주십시오. 한 실장이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가죽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이어리 안에는 25년의 비밀이 적혀 있었지만 윤서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실장은 자기 집으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단독주택. 그 집 깊숙한 곳 작은 다락방에는 한 실장이 25년간 보관해온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한 실장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긴 나무 상자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가죽 사진첩 한 권과 빛바랜 편지 묶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자야, 드디어 너의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한 실장의 입에서 30년 가까이 묻혀있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혜자. 25년 전 누명을 쓰고 쫓겨난 회장의 첫 부인이자 윤서의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1시간 후, 한 실장이 다시 후계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갈색 가죽 사진첩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후계자님, 이건 후계자님의 친어머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사진첩입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게 들으셨겠지요.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후계자님의 친어머님은 정혜자라는 분이셨고요. 회장님의 첫 부인이셨습니다. 한 실장이 사진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그 사진 속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첩 안에는 그 여인의 다른 사진들이 수십 장 더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 고운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어머니예요? 네. 후계자님과 너무 닮으셨지요. 입가의 점도 똑같으시고요. 윤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딱 멈춰버린 것은 말이죠. 그 페이지에는 윤서의 친어머니 정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옆에 한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아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어머니가 안고 계신 아기는 저 같은데. 어머니 옆에 있는 이 큰 아이는. 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후계자님께는 친언니가 있으셨습니다. 정혜자 사모님의 첫 딸, 박영선 양이지요. 윤서의 시야가 새까매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이 무너지듯 기대었습니다. 언니, 친언니, 박영선 씨가, 네, 박영선 청소반장이 후계자님의 친언니이십니다. 친어머님께서 25년 전 시어머님의 모함으로 쫓겨나실 때 큰딸만 데리고 가셨고요. 5년 후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선 양은 어머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25년간 동생을 찾아 헤매다 이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온 것입니다. 윤서의 손에 든 사진첩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펄럭이며 떨어진 사진첩이 어머니가 두 딸을 양옆에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장의 사진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실장이 무릎을 꿇고 사진첩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후계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선 25년간 이 진실을 알면서도 외면해 오셨습니다. 정혜자 사모님은 무죄였습니다. 모두 지금의 사모님께서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윤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영선의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25년 동안 나만 지켜본 우리 언니. 같은 시각, 영선은 자기 옥탑방 작은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묵주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한 달 전 받아든 진단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단서 끝에 빨간 글씨로 적힌 한 줄이 영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폐암 말기, 자녀 수명 6개월. 영선은 한 달 동안 그 진단서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마주해야 했습니다. 영선은 묵주를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그만두려고요. 한 실장님이 진실을 밝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윤서가 후계자 자리에서 흔들릴 거예요. 어머니 약속 지킬게요. 멀리서라도 윤서 지킬게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사라질게요. 영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39층 후계자실 책상을 평소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했습니다. 영선의 거친 손가락이 마지막으로 책상 위 만년필을 정확한 각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함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영선의 손이 청소도구함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그 안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말이죠. 윤서는 그 시각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고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영선의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한 손에 꼭 쥐고서 말이죠. 언니, 가지 마. 가지 말아줘. 제발. 윤서의 눈물이 운전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로의 가로등이 그 눈물 속에서 빛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그 시각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그 안에 숨겨두었던 모든 것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차가 영선의 옥탑방 골목 앞에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윤서가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좁은 계단을 두세 칸씩 뛰어 올라갔습니다. 박영선 씨, 윤서가 옥탑방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좁고 단출한 옥탑방, 방 한가운데에 영선의 옷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떨어진 한 장의 종이에 닿았습니다. 한일그룹 본사 출입증이었습니다. 회사, 영선 언니가 회사로 갔어. 윤서는 다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한 실장에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박영선 씨 지금 회사에 있어요? 네, 후계자님. 청소 반장님이 마지막 청소라며 지하 1층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고 계신답니다. 한 실장님, 막아주세요. 영선 언니 못 가시게 막아주세요. 제가 지금 가요. 윤서의 차가 도시 야경 속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신호등이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안긴 사진첩이 떨리는 심장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한일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
윤서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명품 구두가 또각또각거리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울렸습니다. 사진첩을 한 손에 꼭 쥐고 윤서는 지하 1층으로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청소도구함.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고 어두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윤서가 청소도구함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황급히 떠난 듯이 말이죠. 윤서가 문을 살그머니 밀었습니다. 청소도구함 내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25년간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모양이었습니다. 영선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윤서의 어깨가 절망에 늘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청소도구함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말이죠. 작은 보따리 하나가 시멘트 벽 사이 좁은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영선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그 보따리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낡은 천보자기. 25년의 손때가 묻은 듯한 그 보자기를 윤서가 시멘트 바닥에 앉아 천천히 풀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손바닥만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윤서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황동 결혼 반지 하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지 옆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위에는 30년쯤 된 듯한 어머니의 손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딸 영선이 윤서에게 이 반지는 너희 자매를 잇는 약속이다. 영선이는 윤서를 지켜다오. 윤서야 영선이를 어머니처럼 따라다오. 1995년 봄 정해자. 윤서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25년 전에 자기를 위해 남겨두신 글이었습니다. 윤서는 황동 반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한 온도로 느껴졌습니다. 윤서가 보자기 안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양옆에 두 딸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결혼 25주년 기념. 영선이 7살. 윤서 2살. 1995년 봄. 윤서의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자기 안에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국병원이라고 적힌 정식 진료 기록서였습니다. 환자명 박영선, 진단명 폐암 말기, 그리고 빨간 글씨로 진하게 표시된 한 줄이 그녀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자녀 수명 6개월. 안 돼. 윤서의 입에서 부서지는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윤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두 손을 짚고 윤서가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25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야 만났는데 6개월이라고.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다시 쌌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가족사진, 진료기록, 25년의 비밀이 그 보자기 안에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옥탑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절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사라지기 전에 말이죠. 윤서의 차가 옥탑방 골목에 다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던 윤서의 발걸음이 옥탑방 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안에서 조용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작은 옥탑방 한가운데 영선이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자매의 눈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 안에서 마주쳤습니다. 영선의 손에 들려있던 옷가지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후계자님, 영선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지고 온 보자기를 영선의 발치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영선이 보자기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윤서가 처음으로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언니, 우리 언니. 영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보자기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의 침묵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생아, 윤서야, 내 동생아. 영선이 처음으로 윤서의 이름을 부르며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윤서가 영선 앞에 무릎을 꿇고 영선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청소복 너머로 영선의 앙상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가녀린 몸이 말이죠. 언니 왜 2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왜 그렇게 청소부로 살았어, 언니? 도대체 왜? 윤서가 영선의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영선이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양볼을 감싸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이 윤서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부탁하셨어, 윤서야. 너를 멀리서라도 지켜다오. 너의 후계자 자리에 흠집 나지 않게 그저 곁에서 지켜만 받아오. 그게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래서 언니가 25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게 언니 인생의 전부였어. 윤서가 영선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자매의 통곡이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매가 진실 안에서 안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마침내 안긴 두 자매가 좁은 옥탑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새어머니 이 여사의 응접실 불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 여사 앞에는 사촌 언니 수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의 손에는 위조된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 정혜자가 쫓겨날 때 만들어졌던 그 똑같은 종류의 가짜 증거였습니다. 숙모. 한일그룹 기밀 자료를 그 청소부가 빼냈다고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회장님 명의의 결혼 반지를 훔쳐갔다는 것도 함께 신고해. 25년 전에 정혜자를 쫓아낼 때 썼던 그 똑같은 수법이지. 이 여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25년 전 같은 모함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렸던 자의 잔혹한 능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과 윤서는 옥탑방의 작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선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차려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손이 왜 이렇게 떨려? 가만 있어. 우리 윤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너한테 미역국 떠먹여주시던 그 기억으로 끓여본 거야. 윤서가 영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등에 솟은 핏줄이 25년의 노동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어디가?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와야지. 마지막 정리도 해야 하고, 그동안 청소했던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야지. 우리 윤서가 후계자 자리에 흠집 안 나게 깨끗이 마무리하고 올게. 안 돼, 언니. 같이 가.
오늘 너는 임원회에 있잖아. 가서 잘하고 와. 끝나면 언니가 데리러 갈게. 영선이 윤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낌 없이 닿은 손길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길에 안심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심이 깨지는 데에는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일그룹 본사 정문 앞 임원회의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온 윤서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본사 정문에서 경찰들이 한 사람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상복 회색 카디건 차림의 작은 여자. 그 가녀린 손목에는 은빛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선이었습니다. 언니. 윤서가 비명을 지르며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명품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영선은 머리를 푹 숙인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25년 전 어머니가 그 똑같은 정문에서 쫓겨나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 우리 언니예요. 풀어주세요. 풀어달라고요. 윤서가 경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옆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야, 이러지 마. 이 청소부가 회장님 결혼 반지를 훔쳤어. 한일그룹 기밀 자료까지 빼냈고 사촌 언니 수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위조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민 언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 반지 어머니 결혼 반지야. 어머니가 우리 두 자매한테 남기신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건 회장님 결혼 반지지. 너 정신 차려 윤서야. 이 청소부가 너를 홀린 거야. 윤서가 본사 정문 회전문을 가로질러 영선을 다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윤서의 눈을 피하며 고개만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정문 위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강철민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서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일그룹 후계자가 본사 정문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그 모습, 한일그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니에요. 우리 친언니예요. 아버지의 큰딸이에요. 25년 전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던 그 큰딸 박영선이에요. 제발 그만 끌고 가게 하세요. 제가 모두 설명할게요. 강철민 회장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영선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회장의 입에서 떨어진 그 한마디가 윤서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25년 전 어머니에게 했던 그 똑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정말 25년 전 어머니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셨던 거잖아요. 끌고 가. 더 듣고 싶지 않다. 강철민 회장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이 비겁한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윤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가 본사 정문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정장 무릎이 차가운 돌에 닿았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영선을 끌고 갔습니다. 영선이 끌려가다가 한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서와 영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안에 영선이 보낸 마지막 한마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아, 어머니의 약속 끝까지 지킬게. 영선이 경찰차 뒷자리에 실렸습니다.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윤서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손에 든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황동 반지가 그녀의 심장에 닿았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쫓겨난 바로 그 자리에서 윤서가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취조실. 영서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 카디건이 형광등 불빛 아래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선의 입에서 갑자기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콜록, 콜록. 그리고 더 깊고 무거운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영선의 손바닥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 손바닥에 검붉은 피가 진하게 묻어나왔습니다. 각혈이었습니다. 영선의 손에서 핏자국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영선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이 자기 목을 더듬었습니다. 25년간 그 자리에 걸려있던 황동 반지 목걸이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반지는 윤서의 손에 넘어가 있었으니까요. 영선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그 시각 한일그룹 본사 정문 앞. 윤서가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손 가득 어머니의 메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1995년 봄 정해자. 윤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한 실장이 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모두 지금의 사모님께서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그쳤습니다. 그 자리에 결심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새어머니의 25년 전 일기장.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머니를 죽인 그 모함의 증거가 분명히 어딘가에. 윤서의 손이 어머니의 결혼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황동 반지가 윤서의 손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마치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25년 전 비극을 반복시킨 자들에게 25년 전 진실로 되갚을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영선의 생명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윤서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본사 정문 대리석 위에 무릎 꿇어 있던 윤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황동 결혼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윤서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새어머니의 25년 전 일기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화기 너머 한 실장의 목소리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떨려 나왔습니다. 성북동 본가 사모님 침실 안쪽 비밀 금고 안에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 우연히 봤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한 실장님, 25년 동안 왜 침묵하셨어요? 증거 없이 회장님 부인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을 25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윤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실장의 차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성북동 본가. 새어머니가 임시 주주총회 준비로 잠시 집을 비운 시각이었습니다. 한 실장이 미리 본가 가정부들을 잠시 외출시켜 두었습니다. 윤서와 한 실장이 새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옷장 뒤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실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68년 4월 15일. 정혜자 사모님의 생신이지요. 사모님께서는 평생 자기가 모함한 그분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새겨두셨습니다. 금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안에는 가죽 표지의 두꺼운 일기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25년의 손때가 묻은 그 일기장을 윤서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윤서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새어머니의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25년 전 모든 자초지종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할머니와의 결탁, 정혜자에게 부정사건을 뒤집어 씌운 방법, 가짜 정신감정서를 만든 의사의 이름, 정혜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큰딸과 함께 쫓아낸 자초지종, 그리고 회장이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사실까지 말이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정혜자가 죽었다고 한다. 폐결핵이라고 한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 윤서의 손이 분노에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실장님, 임시 주주총회 지금 당장 소집해 주세요. 회장님, 새어머니, 수민 언니 임원 전원 참석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도 미리 배치해 주세요. 1시간 후 한일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시 주주총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새어머니와 수민이 단상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 강철민 회장이 무거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가락에 낀 어머니의 황동 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윤서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거기에 새어머니의 25년 전 일기장 페이지들이 한 장 한 장 띄워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새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새어머니. 저 일기장의 진위는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25년 전 어머니 정혜자를 모함하고 첫째 딸과 함께 쫓아낸 사람, 어머니의 죽음을 어차피 죽을 사람이었다고 적은 사람, 바로 새어머니 본인이십니다. 수민이 얼굴을 가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위조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리 배치되어 있던 경찰들이 두 사람을 양옆에서 잡아 일으켰습니다. 새어머니가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강철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도 공범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강철민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맞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큰딸 영선이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서야, 아버지를 죽일 사람은 누구보다 너다. 윤서의 눈에 25년의 눈물이 차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실장이 황급히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후계자님, 박영선 씨가 경찰서에서 의식을 잃으셨답니다. 응급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윤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지금 가요. 대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윤서를 아버지 강철민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뒤따라 달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 영선이 의식이 흐려진 채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폐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수술 들어갑니다. 수술 시간은 8시간이고 성공 확률은 30%입니다. 윤서가 영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녀가 윤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영선의 시선이 윤서의 손가락에 끼워진 어머니의 황동 반지에 닿았습니다. 영선의 얼굴에 가녀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동생아, 그 반지, 이제 내 손에서 더 잘 빛난다. 언니가 평생 지켜온 거잖아. 이젠 내 거야.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두 자매를 잇는 약속이라고.
영선이 윤서의 손을 자기 입에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손등에 작은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해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철민 회장이 영선의 다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큰딸의 손을 떨리는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영선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빠가 너의 어머니를 죽이고 너를 외면한 죄인이다. 영선의 시선이 천천히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녀린 미소만 한번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모든 답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답,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답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영선을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마지막까지 영선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니, 꼭 살아 돌아와. 약속해. 영선이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동생아 살아있을게. 자동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윤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황동 반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옆에 강철민 회장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의 비겁함 끝에 처음으로 큰딸을 위해 무릎을 꿇은 아버지였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8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그제야 꺼졌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윤서와 강철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부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서의 입에서 깊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철민이 윤서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녀가 같은 슬픔과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영선의 모습,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윤서가 영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선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영선의 회복은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는 1년이 되었고 1년은 점점 평생을 향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그 시간을 늘려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영선이 어느 봄날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윤서야, 교도소 면회 한 번만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언니, 그 사람한테 왜?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 어머니께서 25년 전에 그분을 이미 용서하셨을 거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죄수복을 입은 새어머니가 영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의 가식적 우아함이 모두 벗겨진 그녀의 얼굴이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새어머니가 영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합니다. 25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죄인입니다. 죽어서 정혜자 사모님 뵐 면목도 없습니다. 영선이 가만히 새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새어머니의 손이 영선의 거친 손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용서할게요. 어머니께서 25년 전에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영선의 가녀린 미소가 새어머니의 마지막 가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새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25년의 죄책감이 그날에야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영선에게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용서한 거야? 용서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야.
어머니께서 25년 전 마지막 유언으로 너를 부탁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는 거야. 봄이 더 깊어졌습니다. 영산홍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한일그룹 본사 정문 앞. 25년 전 어머니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25년 만에 영선이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선재단 이사장의 모습으로 말이죠. 영선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한일그룹 정혜자 자선재단을 출범합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과 헤어진 어머니들,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란 자식들, 이분들을 위한 평생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5년간 청소복을 입었던 제가 평생 받지 못한 모성을 다른 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윤서가 영선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철민 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25년 만에 진정한 한 가족이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일그룹 임시 주주총회. 강철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로 강윤서를 한일그룹 정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영선을 강철민의 큰딸로 호적에 정식 등재합니다. 25년 전에 진작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봄날, 성북동 본가 정원에는 영산홍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영선과 윤서 그리고 강철민 회장이 정원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영선이 정성껏 차린 점심상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완성된 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언니, 미역국 너무 맛있어. 많이 먹어 우리 윤서. 강철민이 두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25년의 회한과 25년의 늦은 행복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자매와 아버지가 함께 경기도 외곽 어머니 묘소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영산홍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셨던 꽃이었습니다. 윤서가 손가락에서 어머니의 황동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영선의 떨리는 손에 그것을 끼워 주었습니다. 25년간 영선이 청소복 안주머니에 숨겨두기만 했던 그 반지, 차마 손가락에 끼지 못했던 그 반지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영선의 손가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니, 이 반지는 이제 언니 거야. 25년간 어머니 약속을 지킨 사람한테 가야지.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원하셨을 거야. 영선의 눈에 봄날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묘소를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우리 윤서, 어머니 닮아서 너무 곱게 자랐어요. 어머니 동생 잘 키웠어요.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봄바람이 영산홍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봄바람으로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그림자 모성이 마침내 봄 햇살 안에서 빛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주던 사람을 너무 늦게 알아본 적은 없으셨나요? 윤서를 바라보며 25년이라는 침묵 속에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참을 수 있었던 영선은 어머니가 큰 딸에게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동생을 부탁한다. 그 한마디가 한 여자의 25년 인생을 만들었고 두 자매의 운명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우리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지켜주는 그 누군가가 어쩌면 두 자매의 운명처럼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늘 나의 곁에 있어주는 가족에게 고맙다는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당연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라일락 향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 송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